중국의 기술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전기자동차 기술이. 사실은 동등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동등,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 레벨이나 미국보다 선진국 앞서 있다고 있다. 봐야죠. 예. 단순하게 배터리에 전기를 담아서 네. 바퀴를 굴려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그 이동 수단으로서의 경쟁력. 네. 그건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 직접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동남아만 가봐도 최근에 가보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야, 거기 뭐 전국 전기차가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이 점령을 해가고 있죠. 중국의 이 전기차의 빠른 전환과 상당한 기세는 결국은 우리나라 자동차와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자동차의 이 내부로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생산 과잉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은 생산 과잉이죠. 그러니까 전체 생산해가지고 중국 내에서 소비가 네. 다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는 거를 해외로 수출하는데 네. 지금 작년에 전기차 약 한 120만 대 정도 수출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이제 그게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소화를 못하는 나머지 물량들을 해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화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좀 갈라 그랬더니 미국은 빗장을 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네. 또 동남아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는 네.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자동차 시장이 캐즘 어느 정도의 전환기적 시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좀 애매모호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캐즘이라는 단어를 네. 쓰셨잖아요. 요즘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듣잖아요. 많이 쓰죠. 뭐 경제학 용어인데 예. 갑자기 일로 불려 나와가지고. 근데 그 올해 1분기에 전기차 판매가 313만 대 정도가 됐습니다. 네. 이게 지난해 4분기 대비하면 약간 68% 줄어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전년 68%나. 분기랑 비교하면 68%가 줄었으니까 네. 야 이거 판매 절벽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지난해 같은 분기, 예. 지난해 1분기랑 비교하면 대략 20%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캐즘을 해석하는 쪽은 전분기 대비 감소니까 캐즘이다라고 하는 거고 아니야. 원래 전기차는 해마다 20% 정도 성장하는 점진적 성장하는 거지 작년 2, 3년이 지나치게 과열됐던 거였다. 네. 라고 본다면 이건 네. 캐즘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양쪽의 시각이 지금 팽팽하게 서로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기 자동차는 예측하건대 네. 2035년까지 IEA도 그렇고 네. 해마다 20에서 21%, 2%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걸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 수많은 자동차 내연기관 회사들이 주춤주춤 거리다가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자라고 네. 하면서 많은 제품을 쏟아낸 영향이거든요. 네. 그 쏟아낸 영향이 과거 한 2, 3년 사이에 폭증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전년 대비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100%가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비교해 보니까 캐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최근 뉴스 하나를 제가 들어본 거를 말 여쭤볼게요. 예. BYD가 네, 지난주에, 그러니까 저희들 녹화하기 지난주에 2,000km 가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형태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중국의 기술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전기자동차 기술이. 어느 정도라고 얘기했을 때 네. 이게 어느 수준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사실은 동등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동등,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 레벨이나 미국보다 선진국 앞서 있다고 있다. 봐야죠. 예. 그러니까 그 지능 쪽은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할지 모르나 단순하게 배터리에 전기를 담아서 네. 바퀴를 굴려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그 이동 수단으로서의 경쟁력. 네. 그건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 직접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앞서가는 쪽도 많아요. 네.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가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전기 승용차가 들어와 있지 않아서 눈에 안 보이니까 네. 아직까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우리끼리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네. 동남아만 가봐도 최근에 가보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야 거기 뭐 전국 전기차가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이 점령을 해가고 있죠. 근데 국제무역 관행에 있어서는 보면
중국이 전기차 기술을 먼저 개발한 것도 아니고 뭐 모터 기술이야 뭐 훨씬 더 미국 쪽이나 선진국에서 앞섰으니까요. 네네. 후발 업체인데 이 후발 기업이 전기 자동차를 개발한 내용을 보니까 정부 보조금이 엄청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수님이 예뻐하는 학생들만 네. 따로 불러갖고 야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이게 중요한 내 강의 제목이니까 요거 공부해도 가르쳐 주시고 서포트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공정한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유럽연합에서 예. 이제 중국 전기차의 수출 보조금 한번 조사해 보겠다. 네. 만들 때도 보조금을 주고 팔 때도 보조금을 주고 수출하는 것까지 보조금을 주면 이건 불공정 아니냐라고 네. 이제 유럽연합에서 이제 조사해 가지고 발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네.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흥미로운 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의존도가 유럽에 있는 각 나라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는 중국에 들어갔다가 사실은 많은 재미를 못 봤습니다. 네. 르노차나 푸조차는 중국에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탈리아 자동차 업체는 중국 의존도가 대단히 낮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스포츠카 몇 개나 좀 팔고 네. 이탈리아 브랜드인 피아트는 중국에서 거의 뭐 존재감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그 두 나라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자라는 입장인데 독일은 달라요. 독일은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스바겐만 해도 전체 사업비 중에서 32%가 중국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BMW, 벤츠, 포르쉐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아니다. 그냥 공정하게 그냥 지금대로 두자라고 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그렇게 자체적으로 키워서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졌는데 그냥 뭐 덧붙여서 흥미롭게 얘기해 보면 그 100년 전으로 잠깐만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죠. 네. 100년 전에 우리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연기관 발상지는 유럽이었고 예. 이거를 산업화를 주도한 건 미국이었잖아요. 예. 그 미국이 이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주도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유무역하자. 야, 우리가 만든 차 니네 나라에도 좀 팔자. 네. 그래서 엄청나게 자유무역을 많이 하죠. 그런데 중국이 자동차 시장을 개방한 게 1994년이에요. 네. 근데 그때 시장을 개방할 때 내연기관 시장이었으니까 해외 업체들이 들어오면 네. 중국의 토종 기업들이 다 쓰러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 무조건 해외 기업과 중국의 토종 기업이 5대5로 합작을 해라.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보호를 해왔던 건데 그 사이에 이제 전동화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동화에 대해서 이제 30년 해보니까 자신감을 가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자유무역하자. 우리 들어갈게. 그랬더니 미국은 안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관세도 100%에서 빗장을 걸고 미국 자체가 전기 자동차의 성숙한 시장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미국은 다 걸어 잠글 거예요. 네. 근데 본인들이 또 성숙돼서 어느 정도 전환되면 반드시 그럴 겁니다. 자, 자유무역하자. 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관님? 그러니까 유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유럽은 유럽연합 내에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입김이 좀 세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EU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자동차의 관세 장벽을 치고 싶은데 네. 독일이 워낙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독일이 유럽연합에다가 내는 돈도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연합도 독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동남아 시장도 아까 말씀을 주셨거든요. 동남아 시장 그러면 일단은 뭐 화교의 분포라든지 네. 화상의 분포를 놓고 보면 결국 동남아 시장은 거의 뭐 중국의 입김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동남아에서 직접적으로 전기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뭐 네. 태국이라든가 네.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누구랑 같이 공장을 짓는가 합작 파트너를 보면 네. 거의 80% 이상이 중국 기업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에 가서 직접적으로 이제 합작 파트너가 돼서 공장을 짓는데 이것도 봐야 돼요. 지금까지 동남아시아는 30억 가까이의 인구를 갖고 있지만 동남아시아의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 나라는 말레이시아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프로톤이라는 회사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인근의 태국 같은 경우는 CKD 공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회사들이 현지에서 조립 생산을 하고 네. 이제 우리도 하고. 근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자체 브랜드가 없어요. 자체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태국의 국가가 나서서 자 내가 직접 그러면 태국에 맞는 브랜드를 만들겠다. 그 브랜드 파트너를 이제 중국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마찬가지로 이제 베트남은 중국은 아니지만 베트남에 국영 자동차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꼭 중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동화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진출했던
가서 뭐 한국 이미지가 좋고 뭐 K카, K뷰티 하면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네. 차가 예. 이제 그 나라의 독자 브랜드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도 국산차 애용운동 많이 했잖아요. 그럼 그런 나라들이 새로운 브랜드 만들어가지고 하면 당연히 그 나라도 국산차 애용운동을 하게 되면 그렇죠. 누구랑 경쟁하냐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독일차랑 경쟁하겠습니까? 우리랑 경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의 이 전기차의 빠른 전환과 상당한 기세는 결국은 우리나라 자동차와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전기자동차 기술이 저렇게 중국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겁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정말 중요한 코어 기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큼은 아직 중국이 개발 못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자체 개발을 해서 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반도체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건지, 그 내용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쉽습니다. 네, 그 박사님하고 저하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터리하고 모터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모터는 이미 기술이 평준화돼 있고 네. 뭐 손쉽게 우리가 조달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이제 배터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배터리 얼마나 전기를 많이 담을 수 있느냐, 그렇죠. 즉 에너지 덴서티 밀도라고 하는 그 측면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밀도도 밀도지만 단순하게 셀 하나에 에너지를 많이 담는 방식 이외에 네. 셀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 배치의 방식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밀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 배치 방법도 상당히 많이 전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BYD나 뭐 CATL 같은 회사들이 뭐 기린 배터리 만들었다, 네. 블레이드 배터리 만들었다. 예.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기존에는 셀을 네. 조그만 모듈에다가 착착착 담아서 그 모듈을 연결을 하고 거기에다가 패키징을 하면 배터리 팩이 됐는데, 네. 야, 모듈도 무겁더라. 이거 없애자. 이거를 없앨 수 있는 자신감은 뭐냐면 셀의 분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률이 없으면 모듈을 없애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무게가 그만큼 가벼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주행거리 늘려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실험적으로 상당히 많이 적용을 한 거고, 그 측면으로 이제 중국의 기술이 꽤 높다라고 보는 거죠. 네. 중국이 전기자동차 기술을 그만큼 앞당겨서 BYD나 CATL 배터리 시장,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인도도 만만치 않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인도도 만만치 않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네. 자동차 회사도 있고. 네네네.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도 최근에 이제 전동화에 급격하게 돌아서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도 자체가 워낙 스모그도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도도 전기차로 급격하게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 시장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인도에서 전동화 시장이 지금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빨리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현지 공장도 있으니까 그쪽에다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네. 보통 자동차 회사들, 폭스바겐이나 네. BMW, 벤츠들이 이 배터리 회사들을 자체 내 인하우스 모델로 그냥 만들어서 가져가겠다는 네. 이야기도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연기관은 핵심이 뭐였냐면, 잘 아시겠지만 엔진과 변속기라고 하는 네. 이 파워트레인이었잖아요. 네. 이 파워트레인 기술의 장벽이 너무 높죠. 그래서 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기업도 네. 이쪽으로 쉽게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전동화가 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터하고 배터리만 있으면 나머지는 돈 주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배터리하고 모터도 사실은 만들 수 있는데, 네. 배터리를 자동차 회사가 분명히 내재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당장 기술이 없죠. 그래서 선택하는 방식은 합작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현대하고 LG가 합작을 하고, 뭐 포드하고 LG가 합작을 하고, 네. 이 합작사 공장의 지분율을 5대5로 유지하다가 네. 어느 순간에 1%를 더 갖고 오면 네. 그건 자동차 회사께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처를 확보하고, 대신 지금 자동차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뭐 하냐면, 네. 자, 이렇게 셀은 언젠가는 내재화 될 수 있는 생산 합작 공장을 만들면 되니까, 네. 우리는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소재를 찾아다니자.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소재를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고, 현대차도 인도네시아에 니켈 찾아가지고 네. 가서 광산 캐고, 네. 그러는 이유가 이 일관된 가치 사슬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소재, 셀, 팩, 전기차. 요게 가치 사슬이니까 요 과정을 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배터리 산업을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야 액체 말고 고체로 고체. 가 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전고체를 가는 거는 이제 모든 나라와 배터리 기업들의 방향성이고요. 근데 전고체로 갈 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뭐 산화물계로 갈 거냐, 고분자계로 갈 거냐, 황화물계로 갈 거냐. 지금 이제 우리는 황화물계를 많이 보고 있는 거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계통의 숫자를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런 거죠. 그 박사님께서도 전기 자동차를 한번 타보신 적이 있다고 예, 했잖아요. 타보셨어요.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배터리가 누가 만들었고 네. 어떤 소재로 만들어진 건지에 관심이 있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는 뭐그 안에 있는 배터리를 누가 만들었고 어떤 소재가 됐는지 주식을 하면 관심을 갖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전기차를 사는 사람이라면 큰 관심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배터리 회사의 엔드 유저가 누구냐, 그러니까 최종 유저가 누구냐는 거죠. 네. 그 전기차 구매자거든요. 예. 그 전기차 구매자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관점에서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셀을 만들고 하는 회사들은 지금 당장 자동차 회사에다가 셀을 팔아가지고 그렇겠죠. 무언가가 이익을 내야 되는 관점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 회사가 선택적으로 셀을 고른다는 거예요. 갑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이 얘기는 자동차 회사도 시장에서 값싼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고급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셀을 가격에 맞게 소싱을 해서 네. 적용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되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 얘기는 어떤 특정 소재의 배터리만 좋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고집하는 게 맞는 거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NCM 배터리가 예.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냐. 예. 물론 이게 고급차는 쓸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차에다가 전기차를 해야 되는데 네. 경차 값이 좋은 거 써가지고 3천만 원, 4천만 원 되면 그렇죠. 소비자들이 안 사잖아요. 예. 아무리 보조금이 있어도. 그러면 이제 제조사는 분명히 여기에는 무조건 저가 배터리 쓰는 게 좋아라고 선택을 할 거고. 네. 근데 저가 배터리 선택하려 그러는데 우리나라 제조사가 저가 배터리가 없어요. 네. 그럼 결국 당연히 중국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들도 자동차처럼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프리미엄 배터리에 너무 올인했던 거죠. 그나마 이제 뒤늦게 우리도 저가 배터리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까 NCM, 니켈, 네네, 니켈, 코발트, 망간,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고급 재료라는 것이고 안정성이 좀 담보가 되는 거고 리튬 인산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중저가품에 사용되는 배터리다 이렇게들 인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NCM 계열이 좋은 거, 리튬 인산철이 싼 거, 이렇게 많이들 인식하고 있는 거죠. 다만 네. 그 둘의 특성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안정성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더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NCM계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네. 그만큼 활발하게 안에서 이온들이 활동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발열량도 높고 다만 이제 동일하게 에너지를 많이 담으려 그러면 동일한 용량일 때 NCM 쪽에 훨씬 더 많이 담겨지죠. 그러니까 동일한 차를 가지고 적용을 하면 주행거리 차이가 꽤 나죠. 꽤 나겠네요. 네, 그래서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 레인지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꽤 높거든요. 아 상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늘려주면 네. 심리적으로 안정을 하니까 네. 그렇게 늘려주는 측면으로 이제 3원기를 쓰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얘기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처음에 전기 자동차를 접근할 때는 네. 이 레인지에 대해서 주행거리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구매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직접 탑니다. 네. 그분들은 점점 더 이 무지해지나요? 불안감이 예. 떨어져요. 왜요? 경험을 해보니까 예. 내가 생각보다 이 레인지를 끝까지 사용할 일이 별로 없더라. 뭐 출퇴근하고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충전하면 굳이 내가 뭐 충전하지 않아도 네. 그러다 가끔 뭐 주말에 어디 멀리 갈 때 그때는 계획적으로 어디 가서 충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주행거리 네. 불안감이 떨어지면 네. 소비자들의 특성은 가격으로 올맞습니다. 그래서 그 흥미로운 딜로이트가 흥미로운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네. 중국의 전기차 소비자한테 물어봤어요. 네. 당신은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가는 전기차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400km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미국에서 던진 거예요. 미국은 800km 얘기합니다. 네. 똑같은 질문을 한국에 던졌어요. 예. 우리는 450km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450km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보다 땅이 큰 것도 아닌데
우리는 서울 부산 기준이에요. 그런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넓이의 규모의 대륙을 갖고 있는데 근데 중국은 왜 400이고 미국은 800일까? 그 차이는 중국의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경험을 해보니까 600, 700은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더라. 그리고 600, 700을 쉬지 않고 달리려면 몇 시간 가야 되잖아요. 네. 가다가 휴게소 안 가냐. 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받쳐지면서 차라리 주행거리보다는 가격 싼 걸 달라.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하나둘씩 주요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하는 뭐 인프라. 충전소라든지 네. 그런 또는 뭐 소위 말하면은 세차장 같이 네. 그냥 뒤트렁크 열고 로봇이 그냥 배터리 옛날 다 떨어진 거 빼고 네네네. 새 거 갈아 끼워주고 한다는 시설 인프라도 있다고 하는데 리플레이스.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400km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미국처럼 아직까지 뭐 테슬라의 충전소가 30마일마다 한 개씩 존재한다 이런 데서는 좀 800km가 안정적인 요구 조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이용하는 패턴이 미국에서 대륙을 워낙 많이 가셔가지고 네. 야외로 나가시고 이제 네. 그래서 그런 거고 내연기관은 문제 없죠. 네. 근데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용 패턴을 보면 대부분 도심에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뭐 800 정도는 부담스럽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 인프라도 같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도 충전 인프라가 지금 아주 완벽한 건 아니에요. 네. 한 기당 보통 막 10대, 12대 이렇게 지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충전기 한 대당 평균 전기차가 2.4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는 우리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급속 충전기 비중이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개의 충전기가 있으면 그중에 1개가 급속 충전기 정도 됩니다. 근데 중국은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한 4, 5개가 급속 충전기예요. 급속이라 하시면 와가지고 몇 분 만에? 10분, 15분 만에 충전하고 나가는 거죠. 100% 되는 겁니까? 한 7, 80% 되는 80% 정도까지는. 80%. 네.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차가 또 와서 할 수 있고 이게 금방금방 빠지는데 이제 우리는 급속 충전기가 없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외곽에 나갔을 때 급하게 충전하고 싶잖아요. 네. 그때 가보면은 찾기도 어렵고 막상 가보니까 다른 차 물려 있고 네. 이거에 대해서 불편하다라고 네. 생각하는 인식이 강해진 거죠. 예. 미국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경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역 전쟁 이슈들도 있고 한데 미국 입장에서는 AI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전기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 뿜어져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에 전기 충전한다고 코드를 꼽는 순간 이 전기 자동차의 가죠. 모든 정보가 그렇죠. 다 들어가 버리지 네.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미국의 그 날카로움 이거는 무시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최근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기차가 운행될 때 데이터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 미국으로 가져가겠다. 예, 이거를 중국 정부가 못하겠죠. 허락을 해줬습니다. 허락해 줬어요? 네. 오, 제가 이거하고 반대인데요. 네, 허락을 해줬는데 예. 그 허락을 해준 이유는 뭐냐면 중국도 AI 자율주행 쪽에 상당한 진전을 갖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중국에서 마음껏 다니게 해줘야 여러 가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물론 테슬라도 쓰지만 네. 그러니까 중국도 자율주행에 관해서는 경쟁도 좀 시키고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누구 소유냐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은 원래는 그 차를 소유한 사람 거죠. 네. 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까지 다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중국은 일단 AI 자율주행을 테슬라가 중국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차원이고 네. 그러려면 데이터가 미국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허용을 해준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중국 내 다른 전기 자동차에다가 지능을 얹은 수많은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이제 테슬라랑 직접적으로 AI 경쟁을 하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중국 내의 AI 기술이 자율주행 기술이 빨리 올라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 또 올라가면 예측해 보면 네. 상당히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미국만큼 올라갔다. 또는 동등 이상 수준이거나 네. 됐다 그러면 막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시.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중국에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열어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도 중국산 전기 자동차 수입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상용차는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승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승용차가 아직 한국에 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못 들어오는 거냐, 예, 안 들어오는 거냐. 거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은? 저는 안 들어오는 걸로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중국 가서 수많은 전기 자동차 회사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왜 안 들어올까? 네, 왜안 한국 시장이 들어옵니까? 너무 작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호몰로게이션, 형식 승인 인증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국 회사가 하나씩 다 맞춰서 개발을 하게 되면 못해도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한국에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한국의 전기차 시장을 봤더니 1년에 20만 대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뭐 한 2만 대 조금, 뭐 4회 정도 시장 되잖아요. 그러면 2만 대에서 이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몇 대를 가져갈 수 있을까? 봤더니 몇백 대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 투자비를 회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불행 중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그 높은 그 인증 기준 때문에 네. 못 들어온다라는 거고, 예. 다행스러운 건 어쨌든 뭐 그들이 죄송합니다. 그런 기준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예. 이제 국내에 업체들이 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요즘 보면 뭐 이렇게 장을 보러 가면 조그만한 오토바이도 아니고 조그만한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초소형 전기차라고 초소형 하죠. 전기차. 대부분 중국산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차들은 지금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제가 뭐 광고도 봐도 한 500만 원대로 네. 알고 있고도 한데 이런 차도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뭐 한 몇백 대 정도 팔리는 고수준밖에 안 되는 그렇죠.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를 대체하는 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신저카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게 보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메이드 인 차이나 배터리 메이드 인 차이나 팩토리에서 한 걸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결국은 들어온다. 타이밍만 보고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BYD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죠. 네. 물어봤어요. BYD에다가 이 좁은 시장에 왜 이렇게 들어오려 그러냐. 그랬더니 BYD는 그런 얘기를 해요. 글로벌에서 테슬라의 경쟁자는 우리다. 네. 그러려면 테슬라의 경쟁자 측면에서 우리는 한국이라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시장에 심지어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존재하는 시장에 가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일 필요가 있다. 야, 무섭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를 봐도 들어가서 팔겠다라는 게 지금 BYD의 생각입니다.